자,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윤리학을 마무리하면서 칸트가 어떻게 그 아리스토텔레의 덕이론을 비판했는지를 이번 시간에 제대로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그런 겁니다. 그 소위 이제 윤리형이상학의 기초라고 하는 책과 윤리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에서 주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이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순수 이성, 그다음에 자율, 지성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윤리의 기본이 되어야지 무슨 덕 이런 거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는데 경향이라는 게 어떤 때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100% 완전한 이론 어떤 규칙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론을 주로 비판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칸트 이론이 300년 동안 근대 철학의 기본이 되다가 이제 20세기에 오면 다시 그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이 덕의 상실이라는 책에서 그 칸트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했던 걸 다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몇 군데 중요한 부분을 뭐 이렇게 발췌해가면서 읽어봅시다. 우선 윤리형이상학의 기초라고 하는데 이 책의 이제 72쪽에 보면 이 뭐라고 나오냐면 무릇 윤리형이상학은 가능한 순수의지의 이념과 원리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죠, 순수의지를 연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욕 일반의 작용들과 조건들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의욕 일반의 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무슨 감정의 변화, 뭐 용기,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걸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72쪽에 칸트가 얘기하는 이 윤리의 기초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이 안 돼 있지만 저는 그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195쪽에 보면 윤리형이상학 기초 195쪽에 보면 나의 모든 행위들은 의지의 자율이 항상 알맞은 터인데, 그렇죠, 이게 항상 의지의 자율이 항상 알맞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를 대비하는 거죠. 칸트의 입장에서는 항상 의지의 자율에 맞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문장. 그러나 나는 동시에 감성세계의 성원으로서도 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위들은 의지의 자율이 알맞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 정언적 당위는 선언적 종합 명제를 표상하는 것인 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언적 명법, 너는 어떤 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너는 어떤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어떤 변함없는 규칙, 너는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되고 너는 이웃에게 친절해야 되고 너는 무슨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정언적 명법의 당위성이라고 하는 건 나의 의지의 자율성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8페이지로 오면은 68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윤리학의 기초는 뭐예요? 순수 이성의 개념 안에서만 선언적으로 찾아야 된다. 이게 포인트죠. 모든 윤리학의 기초는 순수 이성 개념들의 선언 안에서만 선언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윤리학의 이 소위 윤리형이상학이라는 데서 보면 이 아주 유명한 문장입니다. 463쪽에 보면 덕은 한갓 수련으로서 그리고 오랜 훈련을 통해 취득된 도덕으로 좋은 행위들의 습관으로 설명되고 그 가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딱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거죠. 그렇죠? 훈련, 숙련 이게 다 뭐 돌을 몇 번 던지고 좋은 행위를 자꾸 반복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행위를 반복하면 나쁜 사람이 된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비판이 바로 이겁니다. 왜 안 되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윤리학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냐면 왜냐하면 읽겠습니다. 463페이지 만약 이것이 숙고된 확고한 더욱더 정화된 원칙들의 작용 결과가 아니라면 그것은 기술적 실천적인 이성에서 나오는 여타의 모든 기제처럼 모든 경우에 대비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유혹들이 일으킬 수 있는 변화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모든 경우에 대비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유혹들을 일으킬 수 있는 변화에 충분히 안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소위 칸트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468페이지에 보면 그 지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무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의 개발인데 그 능력 중에서 그러니까 의무와 상관된 개념들의 능력은 지성이라는 거예요. 약간 플라톤적으로 돌아가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 의무 지성 중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 의무는 또한 동시에 다름이 아니라 모든 의무의 일반을 충족시키는 그의 의지의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언적인 의지, 내 안에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개발하고 그걸 통해서
항상 내가 그걸 보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그 지성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의지, 자기의 의지 개발이라는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 468페이지. 인간의 의무는 자기의 의지를 개발하여 그 법칙이 동시에 자기 의미에 맞는 행위들의 동기가 되는 순수한 덕의 마음씨로 고양시키고 그 법칙의 의무이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가 작동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지금 정도 읽은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의 어떤 입장 변화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하는 게 여기 지금 이 윤리학적 방법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윤리학적 방법론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 덕론의 뒤에 부분인데 여기 보면 윤리학적 교수법이라는 말의 챕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49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뿅뿅뿅 세기하고 하는 49절 내 책으로는 593페이지에 보면 덕은 순수 실천 이성의 산물.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죠. 덕은 순수 실천의 산물이고 이 순수 실천 이성이 자유로 인한 우월성의 의식과 함께 저 경향성들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하는 한에 있어서 순수 실천 이성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경향성 넘어서고 이런 경향성 별로 안 좋아요. 확실한 목적, 법칙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95페이지에 보면 덕 이론의 최초의 필수적인 교설적 도구는 도덕적 문단법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종교 문답법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한낱 종교 이론의 삽입물로 함께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독립적인 전체로 강론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직 순수하게 도덕적인 원칙들을 통해서만 덕 이론으로부터 종교의 이행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도덕적 문답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순수 이성의 이 의지력을 개발시키냐 할 때 도덕적으로 문답 자꾸 하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596페이지에 보면 순수 도덕적 문답법은 덕이론의 기초 이론으로서 그러한 의욕이나 난점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용상 평범한 인간 이성으로부터 전개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초등교육의 교수법적 규칙에 알맞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을 읽으면 인간의 내적 이성 능력, 의지, 지성 이걸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 확인시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의 그 도덕 그 교육학 강의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개하기 때문에 처음에 막 때리고 뭐 야단도 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커지면 뭐 이렇게 문자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 나중에는 도덕 교육이나 인간 어떤 규범적으로 좀 높은 성숙한 윤리 교육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칸트가 생각하는 인간의 성장에 관련된 교육의 어떤 목표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그 논문들이 많아요. 뭐 칸트가 아리스토텔레스 그 습관을 비판했는데 그게 정말 정당한 거였냐 이런 식의 연구 논문도 많은데 과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라고 하는 게 경향성으로 자꾸 뭐 행위를 반복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칸트는 이제 경향성 자연으로부터의 온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인간의 내적인 밖으로가 아니고 내적인 의지로서의 자율의지, 지성 능력 이런 걸 개발시키는 거는 반복된 훈련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외적인 행동으로서 뭔가 반복하는 것은 마치 외부로부터 오는 것 같고 그 내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간의 자율의지를 혹은 지성을 도덕적인 문답법을 통해서 이 성숙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는 반복된 훈련 아니겠냐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쪽에 손을 들어주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맞느냐 칸트가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덕에 대한 얘기를 오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 이번에 칸트 얘기 했으니까 이게 이제 20세기 오면 또 이런 책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덕의 상실은 이게 맥킨타이어라고 뭐 아주 유명한 그 요즘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공동체주의자라고 하는 이 공동체주의자 마이클 샌들, 맥킨타이어, 찰스 테일러 다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대요. 그 공동체라는 게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을 보면 딱 여기 보면 5장 도덕을 정당화하는 계몽주의 기획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 뭐 6장 제목은 뭐예요? 계몽주의 기획 실패의 몇 가지 필연적인 결과들. 그러니까 칸트를 비판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가면 덕 이론은 뭐가 가능하냐. 이거 덕 이론을 쭉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뭐 근대 현대사상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리스토텔레스냐 칸트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에서. 특히 이 책의 90페이지에 보면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현재하고 있는 인간과 자기 본성 실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가능태와 현실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어떤 잠재나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옮겨가는 이 과정 자체를 주목하고 있는데, 칸트에게서는 그런 그 어떤 변진 과정, 이 변화의 과정,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문제가 있다. 91페이지에 보면 우연히 있는 미교육 상태로서 인간 본성, 자신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 본성,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합리적인 윤리의 계율이라는 세 요소를 가지는 삼중적 도적 의식의 구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있는데 칸트는 그게 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선한 의지만 얘기하고 자유만 얘기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참된 목적에 대해서 어떤 이해도 주지 못한다. 그게 칸트의 한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칸트의 그 근대 철학이 칸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 여태까지 철학이 어떻게 변해왔냐면 하나는 공의주의. 공의주의라는 게 뭐예요? 극단으로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를 증폭시키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칸트에 따라서 뭐예요? 이성적인 어떤 권위. 그러니까 칸트의 이성주의가 권위주의로 흘렀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맥킨타이어 입장에 의하면 오늘날의 이 전 세계가 지나친 빈부격차, 또 물질 만능주의, 그다음에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피해, 그렇죠?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하고 공존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지난 300년 동안 우리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파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 이성이 남을 지배하는 이성이 됐다는 거예요. 도구적 이성이라고 하죠. 그건 사실 도구적 이성이라는 말은 뭐 베버가 쓴 것이고 그전에는 아도르노 이런 사람에서도 이제 정복하는 이성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이제 20세기 정치 철학을 다룰 때 계몽의 병진법을 얘기할 텐데 사실은 약간 그 냄새가 나요. 지금 맥킨타이 6장 계몽주의 기획 실패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가 이 지금 6장 얘기라고 있는데 난 대단히 의미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너무 지나치게 공리주의로 많이 처먹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 뭐 백층 건물 짓고 많이 먹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잖아. 덕스럽거나 행복하지 않잖아 우리가 지금. 많이는 먹고 있지만 쾌락은 많지만 그러니까 절제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시간이 온 거죠. 다들 많이 먹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려고 하지만 행복이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또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학교나 대학도 성공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울대학교 연고대라는 게 몇만 명 빼면 못 가잖아. 사실 그 팩트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매년 50만 명, 55만 명 시험을 보는데 서울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3만에서 5만으로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인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은 10만 명 내외로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50만 명은 뭐야? 이거? 너무 비참한 비유지만 그 들러리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대학이나 중고등학교 교육은 열심히 하면 너도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 고문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교육, 행복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가 드문단 말이에요. 직장 취직도 마찬가지죠. 삼성이나 무슨 LG 같은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근데도 모든 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 좋은 직장 취직 준비하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자꾸 그런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미치죠. 행복하게 살아라. 이걸 가르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의 논리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의 어떤 덕의 논리를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가 망가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 덕의 본질, 그래서 268페이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덕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지. 그 시작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일크바스 윤리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읽고 나면 뭐 이 책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뻔한 논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니코마스 윤리학을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정착을 가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책인데 사실 읽어보면 재미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이 강의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스 윤리학 읽어봤어? 그럼 야 그거 재미없어 어떻게 읽냐? 뭐 이런 소리 아마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다 이거 읽어보니까 되게 재미있다.
이번 여름방학에 아니면 이번 겨울방학에 이코머스 윤리학 내가 한번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그런 정도의 어떤 지적인 자극과 모티베이션만 내가 강의가 줄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성공한 거라고 봐요.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뭐 수십 명의 정치 철학자들 강의를 하겠지만 그걸 다 알겠다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읽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그리고 뭐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 그런 마음이 공부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줘요. 행복해야 돼요. 공부가 시험 때문에 하는 공부는 이젠 좀 그만. 정말 공부가 재밌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통해서 이 홍활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